아침에 남편이 회사에 갈 때 입는 단정한 회색 정장을 다려주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나만의 하루를 시작했다. 내 삶은 언제나 고요하고 일정했다. 작은 헌책방을 운영하며 손때 묻은 책들의 냄새를 맡고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것이 내 전부였다. 나는 그런 삶에 익숙했고 결혼 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남편은 평범한 중견기업의 회사원이었고 우리는 소박한 신혼집에서 서로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조용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다. 퇴근 후에는 주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조용히 책을 읽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 대해 자세히 말하는 법이 없었고 나는 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굳이 캐묻지 않았다. 어차피 그의 삶이 어떻든 내게는 그저 평온한 일상을 함께하는 동반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1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잔잔한 호수 같았다. 격정적인 사랑은 없었지만 불안정한 삶에 지쳐있던 내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이었다. 나는 그를 통해 잊고 지냈던 평화라는 감정을 되찾았다. 그래서 나는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신분도 우리의 소박한 집도 모든 것이 안도감을 주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평소와 달리 약간 들뜬 표정이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외식할까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은 언제나 따뜻하고 그 온기는 내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집 근처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우리는 와인을 한 잔씩 시켜 마셨고 그는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며 신이 난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그의 눈이 그렇게 빛나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정말로 이 작은 성공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은 서재로 향했다. 나는 그의 겉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땅에 떨어진 것은 다름 아닌 신분증이었다. 나는 무심코 신분증을 집어들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서재에 가져다 놓았을 텐데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신분증에 눈길이 갔다. 그리고 그 위에서 나는 충격적인 문구를 발견했다. 신분증의 사진 속 인물은 분명 내 남편이었다. 그의 이름 아래에는 사원증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회사 이름은 내가 알던 중견기업이 아니었다. 그곳에 쓰인 이름은 바로 신화그룹.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 중 하나로 뉴스에 늘 등장하는 이름이었다. 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혹시 이름만 같은 다른 회사일까? 나는 숨을 멈추고 주소지를 확인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내가 지나가며 본 적 있는 거대한 건물. 내 남편은 그 회사의 직원이었다. 그런데 왜 그는 내게 다른 회사에 다닌다고 말했을까?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신화그룹과 그의 이름, 김도현을 함께 검색했다. 곧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의 사진이 실린 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신화그룹, 차세대 후계자 김도현 전무, 경영 전면에 나서다. 신화그룹 김도현 전무, 세계경제포럼에서 연설. 신화그룹 부회장 김도현. 내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사진 속의 인물과 내 남편의 얼굴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내 남편은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그는 신화그룹의 후계자이자 부회장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지난 1년의 결혼 생활이 그가 내게 보여줬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만 같았다. 그가 왜 내게 이런 신분을 숨겼을까? 왜 나 같은 사람과 결혼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와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나는 항상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평범함에 안주했다. 그런데 내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다가오기 위해 평범한 가면을 썼던 것이다. 나는 그의 거짓말에 배신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그가 내게 베풀었던 모든 친절과 따뜻함이 사실은 나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졌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평범한 헌책방 주인인 내가 아니다. 신화그룹 부회장의 아내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이다. 내 평화롭던 일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기분이었다. 나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과연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그의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였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때 서재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여보, 뭐 해요? 추운데 바닥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요. 그의 따뜻한 손길이 내 어깨에 닿는 순간 나는 몸서리치듯 움찔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나는 그 속에서 내가 몰랐던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다. 그 평온함이 너무나도 완벽한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그를 처음 만났던 그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삶의 대부분을 그림자처럼 살았다. 빛을 두려워하고 조용히 숨어 지내는 것에 익숙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은 한 폭의 흑백 그림. 모든 것이 단조롭고 색깔도 소리도 없었다. 나는 헌책을 복원하는 일을 했는데 이 일은 내게 기이할 정도로 잘 맞았다. 세심함, 인내심,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이 필요한 일이었다. 책 한 권 한 권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조심스럽게 치료받고 찢어진 페이지는 다시 붙여지고 곰팡이는 깨끗이 닦이면 그만이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었다. 부서진 조각들을 기워 맞추는 사람. 내 마음속 가장 큰 두려움은 가난이나 질병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었다. 나는 주목받는 것을 두려워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무서워했으며 그들이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보게 될까봐 겁냈다. 그 상처들은 짧지만 격렬했던 결혼 생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전 남편은 부유하고 지위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내 삶을 비극적인 코미디로 만들었다. 그는 사랑 때문에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도덕한 관계를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로 나를 이용했다. 그는 순종적이고 조용하며 방해가 되지 않는 아내를 원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안정된 삶만 있으면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나는 틀렸다. 배신은 단지 외도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경멸이었고 가혹한 말들이었고 철저한 고립이었다. 그 결혼이 끝났을 때 나는 단 한 가지를 얻었다. 성공하고 부유한 남성들에 대한 깊은 두려움. 나는 다시는 어떤 사람도 내 삶에 들어오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도시의 한적한 구석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헌책방을 열어 혼자 살았다. 내 삶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고 어떤 돌파구도 없었다. 매일 아침 나는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가게 문을 열고 드문 손님들을 기다렸다. 때로는 몇몇 노인들이 찾아와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 이야기는 결코 하지 않았다. 내 삶은 그저 매일 반복되는 순환이었고 새로운 것도 예상치 못한 것도 없었다. 외로움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조용히 동행하는 친구였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내가 숨쉬는 공기의 일부가 되었다. 비 오는 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때면은 나는 종종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슬픔을 끌어안고 내가 얼마나 작고 쓸모없는 존재인지 느꼈다. 나는 그 감정에 익숙해졌고 심지어 그 안에서 기묘한 위안을 찾았다. 나는 이런 삶이 내게 합당하다고 믿었다. 파도 없는 삶, 기대도 없고 실망도 없는 삶,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나 자신을 상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삶. 그러다 그가 나타났다. 그가 처음 내 책방에 왔을 때 나는 특별한 인상을 받지 않았다. 그는 낡은 코트를 입고 단순한 안경을 썼으며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내가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과 달랐다. 그는 권력이나 부의 아우라를 풍기지 않았다. 그는 그저 평범한 남자였고 낡은 책 한 권을 찾고 있었다.
그는 내게 고전소설 한 권에 대해 물었고 나는 한참을 찾아야 했다. 그것은 색이 바래고 표지가 달았지만 그 안에는 삶의 철학이 담긴 문장들이 가득한 책이었다. 그는 그 책을 샀고 돈을 지불한 후 내게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과장되지 않고 차가운 겨울날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포근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주 찾아왔다. 책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앉아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나도 점차 마음을 열어 그에게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항상 주의 깊게 들었고 가끔은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바쁜 회사원이라고 소개했고 나는 그를 믿었다. 그의 삶도 내 삶처럼 조용해 보였다. 그의 등장은 점차 내 마음속 빈 공간을 채워주었다. 그는 내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고 나를 그의 세상으로 끌어들이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나의 세상으로 들어와 내 옆에 앉아 침묵을 함께 즐겼다. 그것은 낯선 감각이었다. 내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동행이었다. 나는 아마도 이런 단순한 남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운명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다. 나의 과거를 판단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나는 그에게서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평온함을 찾았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고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했다. 화려한 연회도 거창한 축사도 없었다. 그저 그와 나, 그리고 평온한 날들을 함께하겠다는 약속뿐이었다. 나는 내가 마침내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가 바라던 소박한 삶을 살 수 있는 곳. 나는 그 평범함을 믿었고 그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를 믿었다. 그러나 단 한 장의 사원증, 한 줄의 글, 그리고 몇 번의 클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연극에 불과한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해야만 한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쌓아온 가짜 평화를 산산조각 내버린 진실과 내 삶은 본래 우연과 예기치 않은 만남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김도현과의 만남은 완전히 다른 색채를 띠고 있었다. 그것은 천지가 개벽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 그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오후였다. 빗방울은 도시의 소음을 씻어내고 책방에 첨예 규칙적인 소리를 남겼다. 그날 나는 새로 들여온 낡은 책들을 정리하느라 바빴는데 갑자기 유리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흠뻑 젖은 코트를 입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한 채 들어왔다. 그는 급히 손으로 안경을 닦았고 약간 어색한 표정이 드러났다. 그는 내가 흔히 보던 세련되고 화려한 유형의 남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낡은 카키 바지와 다른 가죽 신발을 신은 수더분해 보이는 남자였다. 나는 그를 단골 손님이나 비를 피하러 온 행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내 카운터로 곧장 걸어왔고 손에는 누렇게 변색된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실례지만 이 책을 살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분명했다. 네, 이 책은 소중한 컬렉션에 속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내밀었다. 이 책 한 권뿐인가요? 저는 정원을 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한 권뿐입니다. 이 세트는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독서가들이 찾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는 아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원하시면 제가 찾아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는 지인들이 있으니 다른 책들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성공한 남자가 그토록 순수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진실하고 소박한 면을 보았다. 그는 책값을 지불했고 연락처를 물어보며 책방에 자주 들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다. 그는 내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책방을 찾아왔다. 내가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우고 있을 때도 있었고 가게 문을 닫으려고 정리하고 있을 때도 있었다. 올 때마다
그는 간식거리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져왔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란히 앉아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바쁜 회사 생활, 프로젝트, 회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혼자 대도시에서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불면의 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읽은 책들과 손님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그는 나를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값비싼 여행지로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작은 길들을 함께 걷고 버스를 타고 평범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도시의 독특한 카페들을 탐험했다. 그는 나처럼 삶의 소박한 것들을 소중히 여겼다. 그는 결코 나의 아픈 과거나 상처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옆에 있어 주었다. 그가 내게 청혼했을 때 나는 매우 놀랐다. 나는 영원히 혼자 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진심과 그가 나를 위해 해준 소박한 일들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나는 그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함께 있으면 놀랍도록 평온했다. 나는 그가 나와 함께 평온하고 평범한 삶을 만들 수 있는 남자라고 생각했다. 나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감사함과 진정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소망 때문에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오해였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그는 권력과 재산을 가진 남자였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짜 모습을 하고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나는 가짜에 너무나도 익숙했던 나는 다시 한번 그것을 믿어버렸다. 그날 밤 그가 사원증을 떨어뜨렸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던 진실이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진실이었다. 나는 과거를 잊으려 노력했지만 과거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것은 내게 외로움과 두려움이 쉽게 잊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들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했고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한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 후의 삶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평화로웠다. 김도현은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점이 나를 안심시켰다. 그는 겉모습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굳건한 평온함과 배려심이 있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나보다 먼저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내가 좋아하는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를 언제나 완벽하게 구워냈다. 그는 출근하기 전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곤 했다. 나는 가끔 잠결에 그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왠지 모를 안도감에 젖어들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는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어봤다. 답은 명확하지 않았다. 그것은 격정적인 사랑이 아니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설렘도 아니었다. 대신 그것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후 간신히 닿은 잔잔한 해변과 같은 감정이었다. 나는 그의 존재 자체에 감사했고 그가 가져다준 안정감에 의지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삶이 나를 평화로운 일상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겼고 그도 그의 과거를 숨겼다. 우리는 서로에게 미래만을 이야기하며 각자의 공간을 존중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 못했다. 내가 그와 결혼한 진짜 이유는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의 평범함이 나를 안심시켰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알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나는 헌책방을 운영하는 평범한 아내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조합이었다. 나는 그에게 내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또한 그의 회사 생활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그것은 묵시적인 합의였다. 서로에게 질문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이 소박한 행복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이 존재했다. 이 모든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나는 그에게 감사했지만 그 감사함이 사랑으로 변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나를 왜 선택했는지, 왜 나 같은 사람과 결혼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가 단지 나와의 인연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유일한 논리였다. 나는 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종종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다. 나는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사랑을 하면 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웠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내게 너무나도 무겁고 위험한 것이었다. 그는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듯 했다. 그는 내게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챙겨줬고 내가 좋아하는 차를 직접 끓여주기도 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돌아온 날에는 피곤한 기색 없이 내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줬다. 그는 나를 존중하고 내게서 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의 곁에 있어줬다. 그의 그런 배려와 진심 어린 행동들은 내 마음에 굳게 닫힌 문을 조금씩 두드렸다. 나는 서서히 그를 믿기 시작했다. 그의 평범한 삶에 내가 들어와도 괜찮다는 안도감. 나는 그에게 나만의 작은 세계를 조금씩 열어주었다. 나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그는 내가 책을 읽어주는 것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다. 그가 잠든 얼굴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사랑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가 나의 구원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희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 저녁 나는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사원증을 보았다. 신화그룹, 부회장, 김도연.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망견자실했다. 그의 진심 어린 행동들이 사실은 나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의 평범함은 가면이었고 나는 그 가면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믿어버렸다. 나는 그가 나에게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나 같은 사람과 결혼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갔다. 나는 또다시 누군가의 도구로 전락했다. 그의 평범함이 나를 안심시켰지만 그 평범함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서 무엇을 얻으려 했을까? 나는 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알 수 없음이 나를 다시 한번 두려움과 외로움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나는 그가 내민 손을 잡았지만 그 손이 나를 구원할 손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은 함정으로 이끌 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가 내게 가져다 준 평화는 가짜였고 나는 다시 나의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다. 그가 가져다 준 평온함은 값비싼 선물이나 호화로운 여행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상생활 속의 작고 사소한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나는 아직도 내가 감기에 걸렸던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내 책방은 문을 닫았고 나는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온몸이 뜨거웠다. 연락할 사람도 없었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누워 열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들어왔고 손에는 이것저것 담긴 큰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온 방에 퍼지며 나의 차가움과 외로움을 몰아냈다. 그는 내게 한 숟가락씩 죽을 먹여 주었고 뜨겁지 않도록 식혀주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다정함이 가득했다. 나는 항상 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에 익숙했지만 그 순간 나는 기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동화 속 영웅은 아니었지만 나에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온함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섬세하고 이해심이 깊었다. 나는 말하지 않아도 그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우연히 어릴 적 읽었던 낡은 책 한 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책은 오랫동안 사라졌고 나는 제목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추억, 한 조각의 향수일 뿐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들었고 그 후 한 주가 지났을 때 나는 집에 돌아와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종이 꾸러미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그것은 내가 이야기했던 낡은 책이었다. 책 표지는 낡았지만 속지는 조심스럽게 보존되어 있었다. 나는 글을 올려다보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찾았어요. 당신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는 나의 스쳐 지나가는 추억을 위해 여러 헌책방을 찾아다녔다. 그것은 값비싼 선물이 아니었지만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했다. 그는 또한 조용한 보호자이기도 했다. 한 번은 내 책방에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들어와 소란을 피웠다. 그들은 떠들고 웃고 심지어 책 몇 권을 떨어뜨리기까지 했다. 나는 매우 두려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이 막 떠나려 할 때 그가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무섭지 않았지만 그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재빨리 떠났고 공간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는 내가 괜찮은지 묻지 않고 조용히 책을 주워 올리는 것을 도왔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조용하고 과시하지 않게 했지만 그의 관심은 충분했다. 조금씩 그는 내 마음의 방어벽을 허물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과거, 나의 첫 결혼, 내가 겪었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판단하지 않고 동정하지 않고 귀에 깊게 들었다. 그는 그저 나를 안아주었고 나는 마음껏 울며 내 모든 고통을 쏟아낼 수 있었다. 나는 내가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가 바라던 소박한 삶을 살 수 있는 곳. 나는 그 평범함을 믿었고 그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를 믿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환상이었다. 알고 보니 나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연극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이 드러났을 때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내 대한 그의 사랑은 진짜일까? 아니면 그 연극의 일부일까? 그의 다정한 몸짓, 그의 따뜻한 관심, 이 모든 것이 더 큰 비밀을 숨기기 위한 거짓이었을까? 나는 속았다. 말로 속은 것이 아니라 거짓 위에 세워진 삶 전체로 속았다. 진실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예고 없이 심장을 찔렀다. 그날 내 책방에 재정 위기가 닥쳤다. 나의 주 수입원은 헌책 복원과 희귀본 판매였지만 대량으로 들여온 책들이 실패하면서 나는 파산 직전에 놓였다. 나는 그가 걱정할까봐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썼다. 나는 그가 평범한 회사원이고 그 역시 자신의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혼자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에 익숙했고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나는 재정 전문가인 옛 친구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나는 그를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내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상황이 아주 안 좋군. 그는 말했다. 그 금액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니야. 혼자서 해결하기는 아주 어려울 거야. 나는 절망했다. 나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 것 같았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는 내게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잠시 자리를 비워 통화를 했고 나는 그곳에 혼자 앉아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는 돌아와서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분이 당신을 돕기로 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를 돕는다니. 누가요? 나는 물었다. 그는 내가 농담을 하는 것처럼 눈살을 찌푸렸다. 우리 사장님이요. 김도현 사장님. 방금 헌책방을 살리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승인하셨어요. 그게 당신 책방이 아닌가요? 그의 이름, 김도현. 이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김도현, 사장. 그럴 리가 없었다. 내 남편은 회사원이지 사장이 아니었다. 나는 부인하려 했지만 그는 휴대폰 화면에 있는 사진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내 남편의 초상화였고 아래에는 그룹 회장 김도현이라고 적혀 있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의 모든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나는 1년 동안 그와 함께 살았고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는 그가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삶을 사는 평범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남자였다. 한 번의 전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의 책방을 구했지만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그의 부유함 때문이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연극에 불과했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다. 쏟아지는 비도, 행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와 마주하고 싶었다. 왜냐고 묻고 싶었다. 왜 나를 속였는지, 왜 권력을 가진 남잔데도 평범한 척했는지.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눈은 다정하고 평온했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고 말했다. 돌아왔어. 밖은 비가 많이 오는데 왜 전화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나는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차가움과 거짓말만 느꼈다. 나는 열쇠를 바닥에 던졌고 눈물이 쏟아졌다. 당신은 누구야? 나는 소리쳤다. 내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은 누구야? 왜 나를 속였어? 왜 사장인데도 평범한 남자 행세를 했어? 그는 놀라움과 당혹감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안으려고 일어섰지만 나는 마치 그가 낯선 사람인 것처럼 뒤로 물러섰다. 나는 당신을 속이지 않았어.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당신이 내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사랑하기를 바랐어. 그의 말은 내 안의 고통을 달래지 못했다. 나는 속았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남자를 믿었다. 나는 내가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내가 금으로 만든 새장에 갇혔다는 것이었다. 나는 침실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았다. 그를 거실에 혼자 남겨둔 채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고 베개를 적셨다. 나는 내가 과거를 극복했다고 생각했지만 과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다시 돌아올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내게 외로움과 두려움이 쉽게 잊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들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했고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한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침실 문을 쾅 닫았다. 마치 세상 전체를 막으려는 듯 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내 안의 고통과 분노는 계속해서 치솟아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그가 가짜 연극을 만들고 가짜 동화를 만들었으며 나는 또다시 그 거짓말의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진정한 나는 그가 내게 보여준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나는 옷장을 뒤져 낡은 여행 가방을 찾았다. 떠나고 싶었다. 이 금으로 만든 새장, 이 모든 거짓말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나는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과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었다. 나는 거짓말과 비밀에 너무 지쳐 있었다. 나는 단순한 삶, 진정한 사랑을 원했지만 그것은 내게 너무 먼 것처럼 보였다. 내가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왔을 때 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고통으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디 가.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떠나고 싶었다. 이 집에서, 이 남자로부터. 나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은 내가 사기꾼이고 당신을 이용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아니야. 나는 첫눈에 당신을 사랑했어. 나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했어. 나는 당신이 헌책을 복원하는 사람이었을 때부터 당신을 사랑했어. 그의 말은 내 고통을 달래지 못했다. 나는 분노가 치솟아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나를 사랑했다고 나는 비웃었다. 나를 사랑했는데 나를 속였어. 나를 사랑했는데 당신의 신분을 숨겼어. 나를 사랑했는데 나를 가짜 세상에 살게 했어. 당신은 내가 뭐라고 생각했어? 장난감.
당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인형. 눈물이 쏟아져 볼을 적셨다. 나는 한때 당신을 믿었어. 나는 당신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틀렸어. 당신도 다른 남자들과 같아. 당신도 나를 이용하려고 한 것뿐이야. 그는 일어서서 내게 다가왔다. 아니야, 자기야. 그는 애원하듯 말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어. 나는 당신이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알아. 나는 당신이 내 신분을 알게 되면 두려워할까봐 걱정했어. 나는 당신이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를 바랐어. 그의 말은 내 고통을 달래지 못했다. 나는 거짓말과 비밀에 너무 지쳐 있었다. 나는 속았다는 사실에 너무 지쳐 있었다. 나는 내가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내가 금으로 만든 세상에 갇혔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단순한 삶, 진정한 사랑을 원했지만 그것은 나에게 너무 먼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가방을 들고 문을 향했다. 가지마.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가지마. 제발. 그의 말은 나를 막을 수 없었다. 나는 거짓말과 비밀에 너무 지쳐 있었다. 나는 속았다는 사실에 너무 지쳐 있었다. 나는 내가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내가 금으로 만든 세상에 갇혔다는 것이었다. 내가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을 때 나는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거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거짓말과 비밀에 너무 지쳐 있었다. 나는 속았다는 사실에 너무 지쳐 있었다. 나는 내가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내가 금으로 만든 세상에 갇혔다는 것이었다. 나는 밖으로 달려나갔고 그를 텅 빈 집에 혼자 남겨두었다. 비는 계속 쏟아져 내렸고 내 볼을 적셨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고통의 흐름을 만들었다. 나는 내가 과거를 극복했다고 생각했지만 과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다시 돌아올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나에게 외로움과 두려움이 쉽게 잊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들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했고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비를 맞으며 걸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다. 그저 그에게서, 그 집에서, 그 모든 거짓말로부터 멀리, 아주 멀리 가고 싶었다. 나는 내가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내가 금으로 만든 세상에 갇혔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거리에서 혼자 방황했다.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지만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내 전화기는 계속해서 울렸지만 나는 받기 싫었다. 나는 그가 전화하는 것을 알았다. 그는 뭐라고 말할까?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돌아와 달라고 말하겠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았다. 나는 거짓말과 비밀에 너무 지쳐 있었다. 갑자기 검은색 차 한 대가 내 앞에 멈춰 섰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그가 아니었지만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그의 비서였다. 나는 그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김 여사님, 차에 타시죠.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사장님께서 당신을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나는 차에 타기 싫었지만 그는 차 문을 열어놓고 나를 기다렸다. 나는 거절할 수 없었고 채 올라탔다. 차는 출발했고 나는 그곳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몰랐다. 아마도 아주 먼 곳으로, 그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겠지? 차는 작고 아늑한 집 앞에 멈춰섰다. 그 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매우 평화로워 보였다. 그가 나를 집 안으로 안내했고 나는 그를, 김도현을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고통으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만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고 나는 그것을 받았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저 떠나고 싶었다. 이 집에서, 이 남자로부터.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한때 성공한 남자였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가족, 친구, 그리고 저 자신까지 잃었습니다. 저는 제가 믿을 수 없는 가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진실과 소박함을 보여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삶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평온함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다른 남자들과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였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다. 평범한 여자, 헌책을 복원하는 사람. 그는 내가 그에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세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다. 나는 울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행복 때문에 나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남자를 찾았다. 내게 단순한 삶과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남자를 나는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았다.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을 내려놓고 내가 바라던 삶을 살 수 있는 곳,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침묵 속에서 내 안의 고통과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를 공허함이 채웠다. 나는 그를 비난하고 그에게 화를 냈지만 알고 보니 내가 마주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의 두려움이 그의 진심을 거짓으로 바꾸었다. 과거의 상처들이 나를 진정한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는 나 자신을 보이지 않는 세상에 가두었고 그는 어떻게든 그것을 부수려 했지만 나는 그가 나를 다른 세상에 가두려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를 판단하지 않았고 나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곳에 앉아 나를 기다렸다. 내가 마음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그렇게 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과거, 내가 겪었던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에게 불면의 밤들, 내가 직면해야 했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에게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 그리고 내가 외로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귀에 깊게 들었다. 내가 이야기를 끝냈을 때 그는 그저 나를 안아주었다. 그는 내게 그가 가진 모든 따뜻함과 안정감을 전해주려는 듯 나를 꼭 안았다. 내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고통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 치유의 눈물이었다.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당신을 생각하지 못했어. 신분을 숨기는 것이 당신을 보호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당신에게 상처만 줬어. 미안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울먹였다. 내 잘못이에요.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었어.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두려워했어. 나는 과거를 극복하기에는 너무 약했어. 우리는 그곳에 오랫동안 앉아 서로를 안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모든 오해, 모든 거짓말, 모든 고통이 그 순간에 사라졌다. 우리는 서로를 찾았다. 성공의 정점이 아니라 외로움의 나락에서 우리는 서로를 찾았다. 화려한 세상이 아니라 소박한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찾았다. 첫눈에 반한 사랑이 아니라 공감과 이해로 만들어진 사랑에서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고 재촉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진정한 평화를.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대기업의 회장이었고 나는 여전히 나의 헌책방을 운영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 거짓의 껍데기는 벗겨졌고 우리는 신뢰와 이해로 만들어진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아침에 나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그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여전히 출근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내게 회의, 프로젝트, 그리고 그가 직면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귀에 깊게 들었고 내가 그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나 외부인이 아니었다. 저녁에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야기하고 우리의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함께 요리하고 작은 길들을 함께 걷고 함께 낡은 영화를 보았다. 우리는 호화로운 여행이나 값비싼 선물이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함께 평화로운 공간에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에 있으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책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책방의 단골 손님이었고 한때 내게 부유한 남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보았고 나는 그의 눈에서 질투를 보았다. 운이 좋으시군요. 그는 말했다. 부유한 남자가 당신을 사랑하다니.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나는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가 내가 아름다운 여자나 똑똑한 여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가짜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지만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는 내게 사랑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공감과 이해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나의 상처를 치유했고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내게 새로운 삶을 주었다.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삶을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나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과거는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나를 성장시켰다. 그것은 나에게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아주 소박한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행복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고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평화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날 내가 책방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지 않고 그저 평범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지었고 그의 미소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처럼 따뜻했다. 그는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우리가 오랫동안 걸어왔던 그 길, 평화와 행복의 길을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화요일이었다.